네, 현대차가 이르면 올 3분기에 인도에 데뷔할 전망입니다. 현지 사업은 이미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데뷔는 과연 어떤 얘기냐 하면 바로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현대차가 인도 법인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 또 이를 둘러싼 논란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인도라는 국가를 조금 차치하고 보면요. 국내 대기업의 해외 법인이 해외에 상장하는 자체가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사례가 또 비슷하게 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서 100% 출자한 해외 법인이 상장을 한다면 굉장히 이례적 조치고, 또 이러한 조치는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듯이 이제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있고 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느냐? 뉴욕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조금 쉬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까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상장이 돼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할까? 이렇게 의문이 나오면 당연히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어떤 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국내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자회사를 세워서 해외에 상장한다면 사실상 우리 기업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을 지금 현대차가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도 법인이 상장을 하면 이번이 첫 사례다. 보통 기업 공개하는 목적이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박사님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목적인데, 그럼 현대차 인도 법인이 현지에서 상장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자금을 더 모아서 현지 사업 더 키우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요즘 인도가 세계 증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인도서 상장을 하면 IPO가 상당히 성공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돈을 좀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데 돈이 그냥 공짜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큼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지분이 구주 매출이나 신주 상장을 해서 나가는 지분만큼 현대 쪽의 지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상장을 하면 현재 100% 직하를 했을 때와 달리 상장 기업 공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의무가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인도 법인에서 이득이 바로 본국 삼성 현대차,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 이득으로 바로 오지를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꺾어서 오는군요. 그렇게 연결 재무제표상에 이것은 하나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양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가족 두 지붕,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할까요? 현대차에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인도 법인이 잘 된다 했을 때, 인도 법인이 잘 되면 원래 주주들이 좋아야 되는데, 현대차의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인도 법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현대차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자기의 이득이 이제 분산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적 분할이 훨씬 더 유리한 게요, 적은 금액으로서 회사의 지배권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 제치고 자신들만 현대 인도차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왜 이렇게 인도에서 상장을 하려고 그러냐? 자, 인도에서 상장하면 지금 요즘 굉장히 인기니까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대차도 지금 인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도가 이 관세를 엄청나게 높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 관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관세를 높이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 조달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인도에서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적시에 차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인도 내에 부품 공장을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또 한국에서 사가면 굉장히 가격에 부담이 큰 관세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미국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대가 미국 공장을 만들면 부품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국가의 수출도 늘어나고 현대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같은 회사의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현지에서 만들다 이러면 현대차 인도 현지법인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한국의 수출이 늘어났던 것도 다시 줄어들 것이고, 그 밖에 부품, 한국에 있는 많은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닭쫓던 개가 되는 그런 멘붕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장단점이 있는데 현대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에서 그렇게 사업이 성공적이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자금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사상 초유의 한국 재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쪼개기를 통한 현지 분할의 시도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는 아직까지 한다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이걸 계속해서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세계 언론에서는 계속 인도 법인을 IPO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확정된 거 없다. 최근에 블룸버그가 또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 보도는 앞으로 2주 내에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되겠죠. 네. 블룸버그가 오보든지 현대 현대차가 거짓말하든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게 2주 내에 될까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확정 안 됐지 내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주 내에 IPO 신청서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내일 결정하면 2주 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그때부터 6개월, 1년 정도가 걸리기 밟아야 때문에 되는 절차가 있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현대차나 블룸버그 둘 중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쪼개기 상장 우려 때문에 현대차도 뭐 명확하게 말을 못 하는 걸까요? 그런 요인도 있을까요? 쪼개기 상장도 있는 데다가 그 돈을 가지고 인도에서 부품 회사를 만들 경우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수출이 줄어드는, 거기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좀 물더라도 우리나라 부품을 사줘야 된다. 지금요, 현대가 중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픈 심장이 돼 있습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죠. 예, 팔고 있는데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보는 것이 현대 모비스나 글로비스를 통해서 부품을 우리가 중국에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에서 상장한 돈으로 현지에서 부품 공장을 세운다. 특히 이제 배터리를 세운다는데요.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는데 그게 한국산 배터리가 안 팔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배터리 업계도 좀 긴장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볼 게 많은 측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산업 전략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물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가는 것도 좋은 측면도 있어요. 현지에서 조달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 또 지금 인도 시장에서 그 일본 업체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눌려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현지에서의 현대차의 판촉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 장점과 단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쪼개기 문제가 그것은 사실은 주주들의 문제고 국가 경제의 발전 전략, 자, 이런 식으로 현대차가 해외 법인을 다 상장시킨다면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 진출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공동화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인도에 그 취재차 출장 갔을 때 도로에서 스즈키 일본 차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못지않게 현대차도 많이 봤는데 스즈키가 1등이고 현대차가 뭐 2등인가요? 근데 사실 차 이름이 이제 스즈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마루띠 스즈키예요. 마루티 스즈키. 예. 근데 마루띠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즈키란 말이 한국 사람에게는 잘 들어오는데,
이 지금 인도 시장의 점유율 50%, 인도 시장은 사실상 마루티 스즈키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지금 점유율 한 20%, 2등이긴 하지만 1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격차가 나요. 좀 있군요. 자, 근데 이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1970년대에 인도가 자동차 산업을 국산화, 국민차를 만들면서 원래는 폭스바겐과 협력을 해서 인도의 국민차를 만들자, 인도의 자동차 없으면 안 될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그 회사의 주체가 마루티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루티 폭스바겐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의견이 맞지 않아가 막판에 폭스바겐이 우리는 인도하고는 못하겠어. 그 당시에 폭스바겐이 왜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경영 전략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인도 관세가 높으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그 부품 팔지도 못하는 인도 우리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즈키라는 회사는 그 공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스즈키는 원래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모터사이클 또 소형차 만드는 회사인데 일본에서 자동차가 미쓰비시라든지 또는 토요타에 밀려가지고 뭐 선두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소형차 시장을 한번 뚫어보자. 이래서 스즈키가 폭스바겐이 거절한 시장을 마루티하고 합작을 한 거예요. 관세를 감당하고라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관세를 감당하고 가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마루티라는 회사가 이미 있잖아요. 마루티 회사 부품도 쓰고. 그러니까 스즈키 마루티 회사가 갔을 때 인도 정부에서는 부품 회사까지도 인도에 세워주니까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보고 현대차는 그럼 우리도 스즈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 하나 세워볼까? 이런데 이것의 장점도 있고 또 한국의 산업 전략상 현대 같은 한국 1등, 2등 하는 회사가 현지 법인을 외국서 세워버린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대세가 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계산 주판대를 잘 좀 두드려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많은 면에서 기시감도 드는 게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중국을 미래 먹거리 사업 선택지로 정했었고 이번 아들 정의선은 인도를 승부수로 보나 봐요. 물론 그런 언론 시각이 일부 있는데요. 인도에 우리가 진출한 게 1996년이고 인도 진출이 정몽구 회장의 작품입니다. 사실상 뭐 큰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중국 진출한 게 2002년이에요. 근데 2002년 초반에는 잘 되다가 결국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다 해서 지금 해외 진출, 중국 진출의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은 아버지가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인도 사업을 현지 공장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 이 대목에서 정의선의 프로젝트이지 인도 가는 것 자체가 뭐 정의선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전자전일지 청출어람일지 이번 한번 봐야겠네요. 인도의 현대차의 인도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IPO가 더 구체화되고 현대차에서 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면 추가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소식도 하나 좀 살펴보죠. SK가 중국 저장지리 홀딩그룹과 전기차 분야에서 맞손을 잡았습니다. 지리그룹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 도로를 크게 점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SK와의 협력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SK 하면 배터리 기업이 있으니까 좀 배터리 측면에서 지리그룹과 협력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SK온 상당히 어렵죠. SK온뿐만 아니라 배터리 회사들이 다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구조 조정 과정 어떤 큰 잘 되다가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나야 되는 어떤 캐즘에 지금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SK온이 과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주목을 끌었는데 중국의 아주 거대한 손, 지리 자동차하고 손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 배터리에 뭐 상당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지리 자동차는요. 사실 그 지리차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없어요.
중국에서는 지리 치처라고 그러는데 저것을 뒤를 자동차라고 그러면 앞에서는 길리 자동차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길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한 이윤이 있다. 저 자동차를 타면 돈 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시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합니다. 예, 길리 자동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냉장고로 시작은 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모터사이클 하다가 지금은 자동차 상당히 큰 회사가 됐는데 2002년도에 대우 자동차, 대우가 휘청휘청할 때 대우 자동차 설비를 도입해가지고 그거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돈 벌어서 이 리수프라는 창업주가 전 세계 좀 잘 된다는 회사를 마구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볼보 자동차라고 있죠. 스웨덴 볼보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본사만 스웨덴에 있을 뿐이고 스웨덴 볼보가 어려웠을 때 그거 주식을 거의 다 지리가 인수를 해서 공장도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명품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중국의 명품 차일 수 있죠. 명품 차일 수는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차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에도 지분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르노코리아가 바로 대우지 않습니까? 대우 설비를 갖고 있고 저 지리차의 뿌리는 대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데니까 그 회사하고 배터리 동맹을 맺으면 좋지 않겠냐. 물론 중국에 지금 배터리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중국도 많은데 왜 우리랑 손을 잡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기술이 더 좋다면 리수프 회장 입장에서는 SK하고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외국에 파는 회사 상품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미국에 팔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가지고는 미국 팔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죠, 그 전기차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판 배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지리 자동차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볼보 지금 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 폴스톤이라는 차 있죠. 그것도 지리와 볼보의 합작이거든요. 그 폴스타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하고의 그 동맹의 협력의 외연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SK온으로서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번 협력에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이죠. 최재원 수석부 회장 역할이 크다라고 그룹 측에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에요. 최태원인데 바로 밑에가 최재원이지 않습니까? 뭐 제게 알려져 있기로는 최태원 회장과 깜빵 동지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 회사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동시에 있었습니까? 형 동생이 같이 잡혀 들어가는 사건 때문에 보통은 동생이 나는 아니야 하고 빼고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형제는 용감했다가 아니라 형제는 의리 있었다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하나 또 최재원 회장이 유명한 게 최태원 회장은 SK의 원래 창업자 최종근 회장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조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실 때 사촌 간의 지분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그때 최재원 회장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 지분 안 가질게 형이 가져. 최태원 회장이 가죠. 그래서 형의 최태원 지분이 늘어나면서 사촌 중에서 최태원 회장이 그룹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몸바쳐 희생한 그런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지금 지분을 놓고 보면요. 지분이 거의 그 SK그룹의 지분이 최태원 회장은 17%인데 최재원 회장은 0.1% 않습니까? 1%가 안 됩니까? 예, 그동안 여동생 최기원 여동생의 6%인데 그거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분을 희생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배터리 회사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배터리가 어려우니까 이 SK온도 쪼개기 한 거 아닙니까? SK이노베이션에서 그래서 이번에 SK이노베이션까지 같이 맡아서 한번 SK의 배터리 부분 총체적으로 해봐 하고 인사 난 지가 며칠 안 돼요. 하자마자 이제 중국 지리차 이걸 보여준 거군요. 예, 그런 면에서 최재원 회장의 존재감이 드러났고 그리고 앞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배터리 부분과 에너지 부분은
최재원 회장으로 기업이 분할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좀 약간 글로벌 통이신가 봐요. 뭐 이렇게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거 보면. 최태원 회장은 한국에서 고려대학을 나온 데 반해서 이제 그 최재원 회장은 미국의 브라운 대학을 나와서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있지만 글로벌 통이라면 최태원 회장도 뭐 글로벌 통이죠. 그래서 뭐 이분의 본인 별명은 배터리 영업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리의 사나이, 돌쇠의 사나이. 특히요, 이 최재원 회장이 유명한 게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부산 엑스포 행사할 때 목발 투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발 투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동생이 최재원 회장이 전투복 입고 방탄복 쓰고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배터리 팔게 해서 그래서 방탄복 투혼이라는 SK의 오랜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형제가 좀 닮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대목을 형이 최재원 회장에게 상당히 벤치마킹 비중을 주는 뭐 그런.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SK가 LG에 배터리를 카피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돈을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SK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도 사실 최재원 회장이 주역이기 때문에 LG와의 소송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최재원 회장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과 과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원 이 인물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